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은 엄청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 전문가가 걱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경제 전망할 때 많이들 은행 실적들 보시는데요. 다행히 이 1분기에 우리나라 은행들 무난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 은행들이 정말 방어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금융지주의 실적을 통해서 보면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괜찮게 나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하고요. 뭐 웰스퍼 같은 경우 9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익이 완전 초토화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대 은행 지주 기준으로 뭐 기껏해야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7% 정도 아웃됐습니다. 오, 그러면 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기업이나 가게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빚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을 좀 따놔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유럽계 은행, 미국계 은행들은 상당히 충당금을 좀 많이 적립한 반면, 한국계 은행들은 이번에는 분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충당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충당금 적립률을 4대 은행 기준으로 한 1.3%, 예, 총 자산 대비, 총 대출 채권 대비인데요. 1.3%에서 이걸 2%까지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요. 만일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다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지금은 미국계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 수준이 지금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임의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네. 분명히 뭐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IFRS 9을 사용하고요. 미국은 독특한 US갭 중심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다 보니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달라진 건 뭐냐면 2018년부터인데요. IFRS 9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식 회계 기준인데, 이거를 2018년부터 유럽 국가의 은행들, 한국의 은행들이 대부분 적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계 은행도 충당금 적립률이 이번에 상당 부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IFRS 9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충당금 적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올라가지 않은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더 느슨한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럽계 은행들은 충당금을 좀 많이 했고 우리나라보다도 또 미국계 은행 훨씬 더 많이 했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충당금이라는 게 결국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충당금을 적게 쌓아놨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좀 대비가 부족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셔야 될 거는 대출의 구조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계대출은 거의 90% 이상이 원리금 분할 상환이고요. 심지어 자영업자 대출 있죠. 네. 이것도 거의 90% 이상이 원리금 분할 상환이에요. 원금을 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그때그때 다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차이인데, 만일에 이거를 이자만 내게 된다면 차주의 상환 위험 자체가 만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충당금을 더군다나 더 적게 쌓게 된다면 그 리스크는 만기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의 은행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충당금을 현재 대출 구조를 놓고 본다면 더 쌓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금융 쪽
기자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계속 바꾸겠다. 이자만 내는 대출 이거 위험하니까 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자를 여러 번 봤거든요. 참 그럼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가계 부채에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25%에 불과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제 가계 부채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 임대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이잖아요. 이거 전부 거의 90%가 이제 이자만 내는 대출이고요. 신용대출, 이자만 내는 대출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될 부채가 전세보증금인데 100% 이자만 내는 대출이죠. 이걸 다 합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80%가 넘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자만 내는 게 굉장히 많군요. 근데 전세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부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역전세의 문제, 다시 말하면 2년 전 대비 지금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거 발표해본 거 보면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충당금을 줄이는 은행들도 있고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대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매크로 관점에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번 코로나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한시적인 상황으로 보았던 거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한시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자금이 공급이 확대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한계 차주, 특히나 이제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일정 수의 자금이 공급이 되니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의 이제 자금의 여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은 이제 유동성 확대, 그것도 유동성 확대 이거를 정부보다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고 싶어 했던 거고, 그러려면 은행에 대출 한도가 늘어야 가능한 건데 만일에 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어떤 대출 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 느낌은 지금 뭐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충당금을 좀 적립률을 좀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들을 저도 보니까 충당금은 좀 적게 쌓도록 유도를 했던 것 같고 네. 그 대신 이 배당도 줄이도록 해서 그래도 은행이 좀 돈을 많이 갖고 있도록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충당금 적게 쌓게 하고 배당 적게 하면 대신 대출은 엄청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부실을 좀 막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은 있는 거죠. 충당금을 적게 쌓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정부 또는 이제 여러 경제 전문가가 걱정하는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네. 예, 부동산이요. 그렇죠. 부동산이 여기서 이제 거래가 감소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감내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예. 이런 점을 좀 정부도 고려했던 것 같고 어쨌든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이제 급락 또는 거래 감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래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거는 시장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다르지 않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임팩트가 생겨서 차주가 갑자기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차주들은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다 보니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가 없게 된다라면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가 발생한 다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경매를 넘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차주가 한꺼번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패닉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담보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거는 한국과 같은 은행 중심의 경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런 상황이 언제 왔냐면 2019년 3월 9.13 대책 이후 6개월 후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거래가 거의 서울 기준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 당시 웬만한 아파트가 10% 정도 이상 빠졌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역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차례 7월과 10월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다시 올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관점에서 풀지 않고 진행한다라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약간은 어느 정도 그런 느낌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지금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가 급등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락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주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Round one, fight.